밥 먹자고 불러놓고 날 창고에 가뒀어요. 재산 넘기면 풀어주겠다고 했죠. 그날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나는 내 손끝이 이렇게나 차가운 줄 처음 알았어요. 시신을 닦으며 맨살에 닿던 차디찬 피부보다 더 차가운 건 바로 내 마음이었죠. 누군가에게 미련도 원망도 없이 죽은 이가 있다면 그는 분명 우리 집안에서 나간 사람일 거예요. 남편의 장례식은 조용했지만 숨막히게 무거웠어요. 검은 옷차림에 눈물 한 방울 없는 아들 유철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은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내 자식의 눈빛이 사랑이 아니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을요. 며느리 정희는 장례식 내내 내 팔짱을 끼고 걱정하는 척했어요. 어깨를 감싸 안은 손끝이 이상하게 싸늘했죠. 눈물을 닦는 손수건은 새하얗게 깨끗했어요. 단 한 번도 적신 적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들은 나를 위로한다며 식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들러 이젠 저희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라며 발걸음을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신다는 말이 관리한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남편의 빈자리는 컸어요. 낮엔 집안에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사라졌고 밤이면 내 옆자리는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어요.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그 자리는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그런 내게 며느리는 웃으며 기분전환이라는 말로 여행을 권했죠.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던 사람을 땅에 묻은 지 며칠 안 된 사람이 바다를 보고 웃을 수 있을까요? 내가 혼자 여행을 가는 그 계획서에는 호텔 예약표와 여권 사본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말이 여행이지 사실상 발령장이었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외국으로 보내겠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뜻과 상관없이 며느리 친구가 따라다니며 다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내보낼 궁리를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 그 사람은 늘 그래왔듯이 나를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었죠. 가슴이 뻐근했어요. 나는 그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당신 혹시 알고 있었나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 남편은 살아생전 아들 유철에 대해 단호했어요. 그 애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명숙 씨라는 말. 그땐 너무 과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나는 아들의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낀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몇 해 전 남편이 회사를 잠시 맡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철은 거래처에 갑질을 하며 회사 평판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그 일을 계기로 아들을 다시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감싸 안았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알고는 있지만 모른 척하는, 믿으면 안 되지만 끝내 기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장례식이 끝난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유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회사와 집, 이제는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이 나왔을 때 나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산을 말하는 자식, 그런 자식에게 내가 젖을 물려 키웠다니, 뱃속에서 10달을 품었다니, 이런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긴 채 떠났다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집안의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작성해둔 유언장을 찾아냈죠. 모든 재산은 내 앞으로 남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내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아들이 욕심이 많은 걸 나는 알았고 며느리는 그보다 더 치밀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굳혔어요. 가짜 유언장을 하나 더 만들기로요. 이건 단순한 연극이 아니었어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고 남편이 남긴 회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죠.
자식의 눈빛이 살기가 느껴진다는 말, 믿기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저는 그걸 느꼈어요. 내 아들 눈에서 엄마가 사라지면 모든 게 내 거다라는 생각이 번뜩였어요. 그날 이후 내 안의 경계심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내 손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를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당신, 내가 절대 이 집과 회사를 빼앗기지 않을게요. 저 애들이 날 잡아먹으려 들기 전에 먼저 나를 세워야겠어요. 자식을 향해 칼을 들 수밖에 없는 이 슬픈 전쟁.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날은 바람이 조금 거칠었어요. 창문 너머로 흔들리는 커튼을 바라보며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 속에 우리는 다정했고 따뜻했고 세상에 둘만 존재하던 연인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며느리 정희가 나타났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 툭 내려놨어요. 여행 일정표, 항공권 예약서, 호텔 리조트 정보. 나는 황급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그녀는 입을 열었어요. 달콤한 말이었어요. 나를 위로하고 싶다. 마음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다. 정희의 눈웃음은 너무 완벽해서 더 의심스러웠어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웃고 있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은 걱정한다고 하면서 눈빛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제 며느리였어요. 정희가 내민 여행지는 동남아의 작은 외곽 마을이었어요. 처음 듣는 지명, 낯선 숙소, 현지인 가이드까지, 그것도 그녀의 친구가 다 챙겨준다며 사비로 모든 걸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남편이 죽은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에 나 혼자 외국에 나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 차올랐어요. 왜 하필 그 나라일까? 왜 지금일까? 그리고 왜 꼭 혼자 가야만 하는 걸까? 그녀는 고집스러웠어요. 내가 단호히 거절해도 계속 말을 돌려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치 대본을 외운 사람처럼 틀에 박힌 말들을 반복했어요. 좋은 공기, 좋은 바다, 새로운 환경이 마음을 치유할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도 정성스럽게 들리지 않았어요. 치유라는 말이 이렇게도 싸늘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며느리는 내게 선택권을 주는 척하면서도 사실상 강요하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 집에 계시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 여행을 가는 게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좋다. 심지어는 내가 이상해졌다는 암시까지 흘렸어요. 그녀의 말이 귀에 박혔어요. 어머님 요즘 가끔 깜빡하시는 것 같던데 너무 오래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내 정신을 의심한다는 건가요? 그 순간 나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처리의 시작일 수 있겠다는 걸요. 그래서 나는 움직였어요. 남편과 함께 회사를 키워온 최 부장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사람은 남편보다 먼저 아들의 본심을 알아챘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에게 정의의 제안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적 끝에 들려온 최 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그 지역은 저도 아는데 외국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엔 관광지도 없고 의료시설도 별로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내가 외국에 가게 된다면, 혹시 거기서 사고라도 나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그곳에서 나는 유산을 가진 채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상을 멈출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태도는 확신을 심어줬어요. 그녀는 내게 휴양을 권한 게 아니었어요. 떠나라는 거였죠. 되도록 돌아오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실에 불을 다 끄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안전한 존재가 맞는지 묻고 또 물었어요.
우리가 흔히 가족이라고 믿는 것들, 그게 한순간에 칼날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당신도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날부터 나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다짐했어요. 절대 이 집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절대 이 목숨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진짜 유언장을 가슴 깊이 숨겼어요. 만약에 대비해서 나를 지켜줄 최후의 무기였죠. 그들은 나를 치매 환자로 몰고 외국으로 보내 사라지게 만들고 유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 질문들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버티기로 했어요. 숨을 쉬고 있는 한 이 집과 회사를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기로요. 그렇게 고요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내 안의 방어선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한 달 남짓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아들은 어느 날 저녁 아무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그 손에 들려있던 건 성애가 아니라 포장이었어요. 그건 내가 봐도 뻔했어요. 유철은 오랜만에 본 아들처럼 능청스럽게 안부를 묻고 집안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거실 한가운데 앉았어요. 그 표정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회사에 몰래 들어온 인수인이 계약서를 꺼내기 전 짓는 표정 같았죠. 당신도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대화는 평범한데 목소리는 속내를 들키고 있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날의 유철이었어요. 그는 애써 웃으며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회사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어머니도 나이 들어가시니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할 사람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어요. 눈앞이 깜깜해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아이가 결국 입을 열었구나. 드디어 올게 왔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을까요? 유철은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회사는 아버지가 만든 거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자신이 운영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 몇 번을 쓰러졌는지, 손바닥이 다 벗겨지도록 창고 물건을 날랐던 그 사람의 땀을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나는 차마 눈물도 흘릴 수 없었어요. 유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명예 이전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회사 명예, 주택 소유권, 통장 관리 위임 동의서까지. 웃기지 않아요? 딸아이도 없는 노모에게 자식이 정성껏 챙겨온 서류가 모두 양도 관련 서류라는 거. 그런 걸 쥐고 와서는 사랑하는 아들인 척을 하다니.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질 않았어요. 가슴이 미어지고 숨이 턱턱 막혔어요. 이런 날이 올까봐 미리 준비해뒀던 진짜 유언장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유언장은 절대 저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다고. 대신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가짜 유언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아들이 효행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 회사를 운영하려는 의지를 보일 경우 그때만 재산을 일부 넘기겠다는 조건부 유언장이었어요.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그 서류를 가방 속에 넣었어요. 이건 내 생명을 지킬 방패였고 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지킬 최후의 무기였죠. 며칠 뒤였어요. 정희가 집으로 왔어요.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더 치장된 옷차림에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가 너무 짙어서 그녀의 속내가 더 뻔히 보였어요. 그녀는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묘한 말들을 흘렸어요. 어머님, 이 방은 참 넓네요. 이 주방 구조는 좀 옛날식이네요. 요즘 신축 아파트는 아주 편리하게 잘 나와요. 말끝마다 이 집을 떠나라는 뜻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앉던 소파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이 집에서 떠나는 게 어머님을 위한 길이라고 했어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지만
고개를 들고 나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정말 생각해 볼게요. 그 말에 정희는 의기양양해졌고 곧 유철에게 전화했어요. 그 통화는 짧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승리감이 넘쳤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유철과 정희는 본격적으로 나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유철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세요. 회사는 이제 내가 맡게 될 거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잘 보여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치매라니, 나를 치매로 몰아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야 유산을 쉽게 빼앗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됐다. 이 아이들을 더 이상 자식이라 부를 수 없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가짜 유언장을 손에 쥐고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할 자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자식을 향해 칼을 드는 심정, 피보다 진한 배신이 만든 이 전쟁터에서 당신도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어요. 유철과 정희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며 나를 회사 근처까지 데리고 갔어요. 처음엔 식사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정장을 입고 와서는 유난히 말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들어간 곳은 식당도 아니었고 따뜻한 공간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나를 이끈 장소는 다름 아닌 회사 뒤편 창고였어요. 창고 문이 닫히는 순간 철컥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채워졌어요. 그 찰나 나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나를 가두는구나.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게 밥을 먹이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빼앗기 위한 시작을 하러 온 거구나. 창고는 축축했고 어두웠어요. 쇠 냄새와 먼지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눈앞이 흐릿하게 보일 만큼 찬 공기가 스며들었고 몸이 점점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겁박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은 나를 가둬놓고 정신이 나갔다고 꾸밀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꺼내든 건 검은 봉투 안의 계약서 한 장이었어요. 집과 회사 모든 재산을 유철 앞으로 넘긴다는 서류였죠. 유철은 내 앞에 앉아 의자에 다리를 꼬고 말했어요. 내가 그 서류에 사인만 하면 모든 걸 좋게 끝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요, 좋게 끝내주겠다. 밥은 줄 거고, 약은 챙겨주고, 앞으로는 밖에도 나가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차라리 칼을 들었더라면 덜 무서웠을 거예요. 그들의 말은 너무 달콤했고, 그래서 더 섬뜩했어요. 아들을 품에 안고 살았던 내 세월이 모두 조롱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까요? 재산이 그렇게나 달콤한가요?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배가 고파 밥부터 먹자. 밥이라도 같이 먹자. 그 말에 며느리 정희가 눈을 번쩍 뜨며 유철을 쳐다봤어요. 그들은 작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아?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 말 잘 들을 걸.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욕망과 탐욕이 섞인 수치였고 그날의 공기처럼 축축하게 들러붙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뭐든 시켜 먹자. 정희는 휴대폰을 내게 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직접 시켜보세요. 나는 손끝을 떨며 번호를 눌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건 음식점이 아니라 경찰서였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음식 좀 부탁드릴게요. 한 끼만 따뜻한 밥 좀 보내주세요. 카드 안 되고 현금으로 결제할게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수로하기 너머에서 조용히 들려온 경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혹시 위험한 상황이신가요? 말을 못하신다면 현금 결제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해 주세요. 나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다. 카드는 안 되고 현금으로 받을게요. 그 말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한 암호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 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유철과 정희는 창백해진 얼굴로 창문을 가리며 떨었어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이들의 가면이 벗겨질 차례였어요. 나는 경찰이 문을 열기 직전 마지막 말을 준비했어요. 그래요. 선처는 없어요. 눈물도 없고 용서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엄마를 가뒀을 때 나는 이미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냈어요. 문이 열리자 경찰이 쏟아져 들어왔고 유철은 허둥지둥하며 말했다. 저희는 절대 협박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원해서 여기에.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한술 더 떠서 말했어요. 창고엔 CCTV도 없잖아요. 어머님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면 억울하죠. 그 순간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치매. 또다시 그 단어였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야 재산도 넘기기 쉬우니까요. 그들이 그 단어를 입에 올릴 때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들을 장례치렀어요.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가짜 유언장은 잘 작동했어요. 이제 진짜 유언장과 녹음 파일을 꺼내어 이 전쟁의 판을 뒤집을 차례였어요. 당신이라면 이런 자식 어떻게 하셨겠어요? 경찰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울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고 그래서 되레 차분했어요. 눈앞에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는 벌써 자신들의 탈출구를 찾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우린 어머님을 가둔 게 아니에요. 계약서도 어머님께서 먼저 동의하신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모두 나를 더 괴롭히기 위한 칼날이었어요. 정희는 말끝마다 거짓을 섞었고 유철은 내 정신 상태를 의심하며 거짓된 연민을 흘렸어요. 치매. 그 말 한마디로 나는 이제 모든 걸 망각하는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시나리오 속 나는 재산을 빼앗길 가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 있었죠.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 어떻게 버티셨겠어요? 자식이 당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그 자리에 당신은 입을 열 수 있었겠어요? 나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움직였죠. 가방 속에 고이 숨겨두었던 휴대전화. 그 안에 담긴 것은 내가 창고에서 들었던 모든 대화였어요. 나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하며 말했어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가두고, 어떻게 협박했는지, 이제 거짓은 끝내야 해요. 변호사는 파일을 확인하자마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증거로서 결정적입니다. 어머님, 이제 싸울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다는 안도감도 잠시, 내 아들과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그 사람은 여전히 말없이 웃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떠난 이 집은 이제 전쟁터야. 그리고 그 전쟁을 내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정리하고 녹음 파일을 제출했고 회사 내부에도 진실을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어요. 최 부장은 나의 뜻을 이해했고 나를 향한 경비와 직원들의 시선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그러자 유철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는 회사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요즘 기억을 잘 못하세요. 녹음이요? 그것도 진짜인지 몰라요.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는 나를 점점 더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진짜 유언장을 보여주자. 단, 그들이 완전히 무너진 척 사과를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얼굴 위에
진실이라는 망치를 내려치자 나는 가짜 유언장을 꺼내 유철과 정희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효를 다하고 진정한 변화가 있을 경우 회사와 재산 일부를 넘긴다. 그걸 읽은 두 사람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론 진짜 잘할게요. 유철 씨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다시 한번 믿어주세요. 그 말이 나를 울게 했어요. 그 감동이 아니었어요. 그게 얼마나 구차한 연극인지를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척했어요. 며칠 동안 그들은 나를 향해 다정한 척을 했고 회사 사람들 앞에선 바른 모습을 흉내냈어요. 밥을 차려주고 과일을 깎아주고 손을 붙잡고 걱정하는 척했어요. 그러나 나는 알았어요. 그 손끝이 여전히 차갑다는 걸, 그 눈동자 안에 숫자만 반짝이고 있다는 걸. 그래서 준비했어요. 두 번째 유언장, 진짜 유언장. 그 안엔 모든 재산을 내 앞으로 남긴다는 말과 함께 이 회사는 절대 아들 유철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남편의 마지막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유언장을 꺼내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나는 상상할 수 있었어요. 아들 유철의 눈빛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낀 게 대체 언제였을까요? 재판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했어요. 그곳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니라 누가 더 잘 꾸미고 누가 더 많이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 같았어요. 법의 이름으로 진실을 입증하는 일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은 몰랐어요. 유철과 정희는 법정에서도 여전히 태연했어요. 그들의 표정엔 긴장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긴 게임에 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변호사를 고용해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유언장은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장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을 잘 못하십니다. 갑자기 유언장이 바뀌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의 변호사는 그렇게 물었고 정희는 증인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머님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3번은 도려낸 듯 했어요. 내가 키운 아이가, 내게 밥 얻어먹던 며느리가 이렇게 나를 조각내는 말로 내몰 줄은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노인네가 헛소리하는 거지. 그 짧은 말 한 줄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지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내 옆에 있던 변호사는 조용히 녹음 파일을 제출했고 공증된 유언장 사본을 판사에게 전달했어요. 녹음된 그 목소리엔 유철과 정의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차피 다 우리 거 될 건데 지금 좀 당기자는 거잖아. 치매로 몰고 사인만 받아내면 끝이야. 그 음성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을 때 정의는 얼굴을 가렸고 유철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제서야 그들의 가면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판사는 서류를 내려다보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어요. 피고 유철과 정희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및 협박 혐의가 인정됩니다. 각각 실형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긴 줄 알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허탈했어요. 그들이 무너지는 걸 바라보면서도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쓰라린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여기까지 와야 했던 걸까? 정말 그 애들은 한 번도 날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걸까? 하지만 나는 머리를 들어 판사석을 바라봤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회사, 그 사람과 함께 만든 삶, 그걸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나를 에워쌌어요. 어르신,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자식에게 사기당한 기분이 어떠셨나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내가 낳았지만 이젠 남보다 더한 원수가 됐네요.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 말은 내 의지이자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신호였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잘했죠? 우리가 함께 키운 그 집과 회사 지켜냈어요. 당신이 걱정했던 일들 이젠 다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미련 같은 게 남아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조금만 진심을 보여줬더라면 이런 싸움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그 아이들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를 것이고 나는 남은 인생을 다시 살아갈 거예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이름으로, 내 방식대로. 재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명숙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차창 너머로 흐르는 풍경 속엔 사람들이 있었고, 가게도 있었고, 삶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풍경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이겼다고 말했을 거예요. 자식의 협박을 막아내고 법으로 죗값을 치르게 만들었으니 당연히 승리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허어로웠어요. 재산은 지켰지만 마음은 바닥을 긁고 있었어요.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허전함이 밀려들었어요. 그날 이후 명숙은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작은 컵에 차를 따르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사진 속 남편의 미소는 변함없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더 멀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젠 웃어도 된다고. 하지만 명숙은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거실엔 TV 소리도 끊긴 지 오래였어요. 주방엔 냄비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냉장고엔 음식 하나 들어있지 않았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와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등진 사람 같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들이 멈춰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명숙은 서서히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떠나야겠다고. 더는 이 집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남편이 떠난 집, 자식이 감금했던 공간, 도저히 정을 붙일 수 없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명숙은 서울의 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회사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지킨 직원, 최 부장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그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결국 명숙의 설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숙은 회사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직원들은 그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누군가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리고 그녀는 짐을 꾸려 어릴 적 살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상처로 얼룩진 기억만 남은 곳이었고 고향은 그녀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땅처럼 느껴졌어요. 고향 집은 오래되어 벽지 끝이 들떠 있었고 세면대는 물이 새고 있었지만 그 집엔 사람이 살아도 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창문을 열면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감쌌고 멀리서 들리는 닭구름 소리와 이웃집 텃밭에서 나는 된장 냄새가 기억을 흔들었어요. 명숙은 오래된 창틀을 손바닥으로 쓸었어요.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은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녀는 부엌에 불을 지피고 작은 솥에 쌀을 씻어 넣었어요. 지글지글 끓는 냄비 소리에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후엔 오래 연락 끊겼던 친구 필순이와 동네 뒷산을 올랐어요. 필순이는 명숙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걸었어요.
그녀의 손끝에 묻어나는 진심이 명숙의 굳은 심장을 녹여줬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피어났고 숨결이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명숙은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을 바라보며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거기엔 글자가 아닌 숨소리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 또한 지나간다. 모든 고통은 시간이 데려간다. 모든 눈물은 바람이 씻겨준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갈 것이다. 침대에 눕기 전 명숙은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요했던 고향 마을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한 통의 내용 증명 때문이었어요. 아들 유철과 며느리 정희가 자신들이 받던 유언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명숙을 상대로 유산 사기 혐의 소송을 제기한 거였죠.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한때 자신의 뱃속에서 10달 품고 세상에 내놓은 자식이 이제는 법적으로 어머니를 공격하는 상대가 되어 있었어요. 명숙은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눈가엔 눈물도 없었고 입가엔 어떤 미소도 없었어요. 다만 고요함만이 흘렀어요. 그 고요함이 바로 결심의 순간이었죠. 재판날이 다가오자 서울에서 다시 내려온 유철과 정희는 허둥지둥 명숙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우린 어머님께 악감정 없어요. 그저 법적으로 확인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 깔린 건 합의금 몇 푼으로 모든 걸 무마하려는 계산이었어요. 명숙은 그들과의 만남을 시내의 한 카페에서 가졌어요. 사람들이 많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어떤 위협도 작동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날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의외로 초췌한 얼굴들이었고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노리고 있었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정이었어요. 그 유언장, 진짜라는 증거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위조하신 거 아닌가요? 명숙은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유언장 원본을 꺼내 그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공증 마크가 선명했고 날짜와 서명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작성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그들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 유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사 운영 및 재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며 이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나의 유언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희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고 유철은 손을 덜덜 떨며 유언장을 낚아챘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유언장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명숙은 예상했어요. 그래서 복사본을 준비했어요. 진짜 유언장은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밖에서 유철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불을 붙였고 복사본 유언장은 순식간에 불꽃 속으로 사라졌어요. 명숙은 천천히 따라 나가 그를 마주 봤어요. 그 불빛 속에서 유철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요. 짐승도 아닌 그저 잃어버린 욕망 덩어리였어요. 이제 끝났어. 어차피 그거 하나뿐이었잖아. 이젠 내 손에 들어올 차례야. 그의 말은 헛웃음을 불러일으켰어요. 명숙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 유언장은 복사본이었다고. 진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그가 무엇을 태웠든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순간 유철은 입을 다물었고 정희는 카페 안에서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들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날 밤 명숙은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형사 고소로 넘어가 주세요. 선처도 합의도 없어요. 끝까지 가야겠어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모든 증거는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매듭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며칠 뒤 정희는 구속되었고 유철은 도주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그들의 재산은 모두 동결되었고 언론에도 기사로 퍼졌어요. 어머니를 감금하고 유산 갈취 시도한 자식들.
법정에서 실형 선고. 마침내 명숙은 모든 걸 되찾았어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재산, 그리고 자신의 삶. 고향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어느 날, 낯선 봉투가 하나 배달되었어요. 수신이는 유철, 보낸 사람은 구치소. 명숙은 그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화로에 넣고 조용히 불을 붙였어요.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고 복숭아꽃은 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입술에서 아무도 듣지 못한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